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교육회복 종합방안, 교육부 계획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제 결손 회복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 결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중구난방으로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이 시간은 더욱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 회복,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우리 대성쌤, 지금 몸과 마음 어떠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올해 운동을 좀 시작해서 몸이 많이 좀 좋아졌다가, 근데 이런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어렵고, 이렇게 좀 이런 실내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근데 사실은 힘들어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 이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것들이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일단은 학생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학생들 어때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많은 그런 고립감, 그 다음에 친구 관계에서 충분한 경험을 겪지 못하는 그런 사회성 부족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 안에서 신체적인 활동이나 뭐 체육 수업을 통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올스톱이다 보니까 저처럼 많이 신체 건강도 많이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시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례를 들면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중2병. 죄송합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학습의 결손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에 대한, 여학생이다 보니까 친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친구에 대한 이런 갈증, 갈망이 있어요. 그래갖고 친구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친구들과 어떤 친교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결핍이 돼버리니까 온라인 SNS에 많이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의 어떤 다수,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이제 친구들과 SNS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아슬아슬 하거든요.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이 굉장히 남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상처 주기도 쉽고 상처 받기도 쉬운 공간 같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 사이버 폭력 문제 더욱 심각하다면서요? 올해 들어서 이제 학교 폭력 그런 심의위원회 이런 상정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사이버 불링 혹은 이런 다툼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작년에 이제 라면 형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돌봄의 역할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바쁘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성이나 공동체성을 기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제 제 얘기를 자꾸만 드리게 되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이 신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제 우려도 사실은 조금 되거든요. 대성쌤은 어떠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지역사회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야외 공간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방역, 그러니까 제가 야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환기가 되는 실내 공간, 그리고 소수 인원이 예약을 한다거나 뭐 PCR 검사를 하고 상태에서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이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다, 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요. 교육 대전환의 시대다.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위기 상황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학교 문 열리기만 기다릴 것이냐.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은 대성 선생님 말에 조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대성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이 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걱정이 돼요.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도 적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단지, 상업지역에 살다 보니까 바깥에 어떤 위험 상황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못 나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또 한계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범죄율이 높은 멕시코라든가 이런 특정 국가들이 아이들이 충분히 농구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농구나 축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더니 범죄율까지 감소하고. 그건 단기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선 물론 그런 시설 구축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시도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은 뭐 1, 2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회복종합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학교에 어떤 적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교육부 계획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아니, 말씀을 반대로 돌리지 말고 그 교육부 계획은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되고, 예. 어떡하냔 말이에요. 저희가 원도심이나 어떤 그런 사회문화적 어떤 인프라가 부족한 곳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모든 그 교육은 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가장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업무에 이게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교사들이 과감한 행정을 탈피하고 아이들한테 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줌으로 뭐 1대1 뭐 소규모 상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성쌤은 역시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학교가 센터의 기능을 해야 된다.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학교가 과거처럼 등교하고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고 그리고 하교하고 이렇게 돼서 학생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회생활하고 스포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습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허브이자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학교가 더 확장돼야 돼요. 물론 거기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돌 아시죠? 온돌 온마을이 뭐 돌본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돌봄의 센터에는 학교가 있고 교육이 있다. 그렇지만 학교가 교육이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전문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할 거는 학교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계획 이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심리 정서 검사를 모든 학생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필요한 학생에게는 맞춤 상담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교사 중심 관찰 상담, 학교 학급 단위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 관심 군에에 한해서는 정신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및 진단, 그리고 더 나아가 병원까지 연계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을 할 때 여기 사각지대가 항상 발생을 해요. 작년에 이제 화두가 많이 이제 걱정하셨던 라면 형제의 비극처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촘촘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센터의 중심의 역할은 학교가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어떤 교사는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런 시도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행정 지원은 이제 민관나 협력 협의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이거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매칭 지원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아까 학습 결손 따로, 심리 뭐 결손 회복 따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는 학습의 결손에서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친구가 충분한 협력 수업이나 소통을 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과감히 좀 빼고 교사들이 상담, 교우 활동, 뭐 이런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저도 다시 주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선생님이야말로 학생들의 문제사항을 이제 제일 빨리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보다 더 빠르게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를 뭐냐면, 선생님 학교라는 곳이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되고 그 자원들을 매칭해주는 그 매칭 지원을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을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학교가 싹 빠져버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그 중심의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학교는 비어 있어요. 물론 그 내부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굉장히 바쁘시죠.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수용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이제 돌봄의 연장선에서, 이건 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이런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모 교수님께서 그런 방역이나 이런 코로나로 인한 위험보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 결손으로 나중에 취직이나 그 다음에 평생 연봉, 나아가 수명에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1년에 뭐 이런 자살하는 학생들 수를 생각해 봤을 때 방역의 위험보다는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 교육에 안정적인 거를 이렇게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남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은혜 장관이 이제 전면 등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면 등교가 사실상 지금 어렵다는 이제 어떤 인식들이 커져가고 있어요. 4단계, 거리두기 4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학교라는 어떤 교육의 중심에서 그런 논의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대성쌤이랑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보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까 진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학생들. 학교가 사실은 하는 게 학생들 진로 지원에 대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 취업 요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뭐냐면, 취약계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맞춤형 지원의 문제, 이쪽으로 좀 이야기를 갈 텐데, 학생들 진로교육, 진로지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근데 이런 직업계고 같은 경우 실습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실습 경험은 충분히 주어줘야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에 결손이 된다고 하면 추후라도 이게 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학생들 학창 시절 대학교 생활이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 그런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결핍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 이제 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추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는 시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시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나 직장에 취업하는 시기에 지원 방안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설계돼야 돼요.
근데 지금이 대면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원격 교육 콘텐츠로서라도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무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역에 대한 위험을 온라인 K무크라든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최소화하고 배움을 좀 더 확산시키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저는 이 직업계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전에 뭐 학생들 상담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학교를 센터화 하자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러기 위해서 선결 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때 방역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학교나 그 담당 교사한테 짊어지게 하면 항상 그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나라에서 교육 활동이라고 한다면 방역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그리고 그건 어렵네요. 그러니까 대성 선생님 말에 의견 타당한데 이제 학부모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으로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게 딱 인지가 됐으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대성 선생님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하고 예. 저는 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제 학교 교육 체제도 조금 급진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 교육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어떤 실습 과정들 나중에 이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셔주신 전환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 이제 교원들은 원격 연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기관에 이제 연수를 이수하고 어떤 그것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는 형태잖아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나 학생들도 그런 형태로 평생 학점제 요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 신입생 수 감소로 뭐 지방대 같은 경우는 아예 존립 자체를 위협받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방의 이런 여러 대학들을 좀 더 특성화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 측면에서의 그런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서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대학을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원도 늘리고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서 대학의 이런 기능을 좀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미네르바 스쿨 아시죠? 예. 저희가 예전에 이제 3, 4년 전에 각종 이제 마이크로 학교, 미래 학교 모델들이 나왔었는데 대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네르바 스쿨은 아직도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미네르바 스쿨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단순히 온라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이 연계됐다. 그리고 그렇죠.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면서 시너지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듯 보이지만 유연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또 그 속에서 스스로의 책무성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저희가 대면 수업이 제일이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원격 수업 컨텐츠로 어떤 학점이나 과정을 이수했어도 저 학생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저희도 이제 줌 피로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격 수업 콘텐츠가 사실은 대면 과정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자를 고려해서 어떤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들을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환기 교육들.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 커리큘럼 자체가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가 된다라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간다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면 된다 말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지금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디지털 문해력인데 처음에는 학생 성장 단계별 교육을 내용 체계를 이제 만들다가 이제는 생애 주기별로 이제 확장을 시켰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보다 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교육부 계획을 보면 그 유아, 직업계고, 취약계층 맞춤 지원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육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분들이
우리 예전에 교육부 안정만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이 회복 대책에도 되게 중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격차가 적시에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교육회복 종합방안. 근데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천천히 보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묻어 있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종합계획이 필요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계획을 바탕으로 다져나가는 거는 교육부만의 몫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나눠봤던 이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 교육, 진로 교육,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교육 여건,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침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교육 여건, 교육 회복을 위해서 어떤 교육 여건들이 마련돼야 되느냐, 저희가 그냥 많이 한번 쏟아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